반지의 제왕 상편에 이어 이번 하편에서는 영화 속에 담겨진 의미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볼 건데요. 물론 판타지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반지의 제왕은 숨겨진 의미를 따지지 않고 그냥 봐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메타포를 알고 보면 재미와 감동은 배가 되면서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물론 영화 속 의미란 저마다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각자가 느끼는 거니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전 반지의 제왕을 수차례 반복해서 보면서 이런 숨겨진 의미들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에 대한 공감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인 거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톨킨이 창조한 중간계로 좀 더 깊이 있는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반지의 제왕에 담겨진 의미들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역시나 배경 지식들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톨킨의 원작 소설인 반지의 제왕이 처음 출간된 건 195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가 1937년에 먼저 출간한 작품이 바로 호빗이었죠. 호빗은 사실 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살아생전 톨킨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호빗의 여운 탓인지 총 3권으로 이뤄진 반지의 제왕도 처음에는 호빗처럼 밝고 가벼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화 같은 모험담으로 시작됐던 거죠. 하지만 2, 3권으로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점점 무거워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영화 속 핵심 소재인 절대반지에 대한 메타포도 서서히 형성되어 갔죠. 그랬던 건 호빗 출간 2년 후인 1939년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청년 시절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톨킨은 자신의 동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자신의 셋째 아들인 크리스토퍼 톨킨이 참전하게 되죠. 이미 전쟁의 참화를 겪은 바 있는 참전용사로서 그는 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리고 크리스토퍼는 아버지와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설 반지의 제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처음에는 일종의 요술반지 같았던 절대반지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점점 무거워져 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톨킨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해답은 물어보나 마나 아돌프 히틀러라는 절대 권력이었겠죠. 역사는 반복돼 왔고 인류 최악의 재앙인 전쟁은 언제나 탐욕에 찬 절대 권력의 결정에서 비롯됐죠. 아무튼 소설이든 영화든 반지의 제왕에서 중간계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던 것도 전적으로 절대반지 때문인데요. 특히 사우론이 절대반지를 가졌을 때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는 설정에서 결국 절대반지는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화신인 사우론을 히틀러로 보고 또 절대반지는 히틀러가 갖게 된 절대 권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배지를 받잖아요. 그 작은 배지 하나 차지하려고 선거 때가 되면 난리 부르스가 펼쳐지죠. 물론 톨킨은 죽기 전까지 자신의 작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걸 극도로 경계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건 그가 끝까지 아름다운 동화작가로 남길 바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랬거나 말거나 피터 잭슨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진 반지의 제왕에 이르러 절대반지는 권력에 대한 메타포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제부터 영화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볼까 하는데요. 다만 영화를 해석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이후 이야기는 권력이라는 존재에 대해 완전 삐딱한 시선이 이어질 예정으로 다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반지의 제왕에서 영화에 숨겨진 의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골룸이랍니다. 그래서 마법사인 간달프도 시리즈 1편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절대반지를 되찾기 위해 반지 원정대의 뒤를 몰래 밟고 있던 골룸을 보면서 프로도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무튼 우리는 골룸이 절대반지를 갖게 된 과정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룸도 원래는 호빗 쪽이었답니다. 그때는 이름이 스미골이었죠. 스미골과 그의 친구인 디골은
어느 날 연못에서 낚시를 하다가 수천 년 전 인간의 왕이었던 이실두르가 사우론과의 전투에서 빼앗았다가 잃어버린 절대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디골이 처음 발견했는데 그게 탐이 났던 스미골이 친구를 죽이고 빼앗아버린 거죠. 절대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스미골과 디골이 싸우는 이 모습, 왠지 익숙하지 않나요? 요즘 총선 시즌인데요. 작은 국회의원 배지 하나를 놓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모습이 오버랩되는 건 저뿐인가요? 아무튼 그 일로 스미골은 추방당하게 되고 그는 산속 깊숙한 동굴에서 절대반지의 노예가 되어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외모는 절대반지를 보는 눈만 거대해진 채 점점 흉하게 바뀌어갔고 식성도 변하게 됐죠. 원래 스미골일 때는 빵을 주로 먹었는데 골룸이 되어서는 생명을 죽여야 하는 육식으로 바뀌었답니다. 이름도 스미골에서 골림으로 바뀐 뒤 절대반지의 힘으로 보통의 호빗들보다 수백 년을 더 살게 되죠. 또 늘 반지를 향해 마이 프레셔스를 외치며 스스로가 외로운 줄도 몰랐답니다. 현실에서도 누구든 권력의 맛을 보면 그것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보통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권력을 얻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죠.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인 만큼 그 누구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든 부지불식간에 권력을 탐하죠. 전 그걸 권력에 대한 욕망, 즉 권력욕을 넘어 권력 본능이라고까지 본답니다.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돈도 권력이고 삐딱하게 보자면 사랑도 권력관계일 수가 있답니다. 사랑에 있어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매력이나 갖고 있는 재산 등은 곧 권력이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 권력자죠. 또 사람이라면 누구든 힘들게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더 크지 않나요? 확실히 그쪽이 권력을 갖는 쪽이고 또 편하기 마련이니까요. 한편 권력에는 늘 이름표가 붙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등등. 절대반지를 갖게 된 뒤 스미골의 이름이 골룸으로 바뀌었듯이 말이죠. 관련해 시리즈 2편인 두 개의 탑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우론의 하수인인 오크들의 공격으로 반지 원정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골룸은 절대반지를 지닌 프로도와 샘을 뒤쫓다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권력자를 섬기듯 절대반지를 가진 프로도를 잠시 섬기게 되는데요. 그때 프로도는 골룸을 향해 스미골이라 불러줍니다. 간달프로부터 골룸의 슬픈 전설을 들었던 거죠. 하지만 반지의 노예가 되면서 골룸은 그 이름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 탓이었을까요? 골룸은 정신이 들면서 예전 스미골일 때의 순수한 자아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내면에는 절대반지를 탐하는 골룸과 순수한 스미골이 잠시 공존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죠. 골룸의 명장면 잠시 보고 갈까요? We told him to go away, and away he goes, precious. Gone, gone, gone. Smeagol is free. 하지만 절대반지를 너무 오래 갖고 있었던 탓에 스미골은 골룸을 이기지 못했고, 골룸은 시리즈 3편인 왕의 기한 후반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자신의 본래 이름보다는 권력이 담긴 자리나 지위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나요? 또 그것을 영원히 갖기 위해 장기 집권을 시도했다가 골로 간 권력자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여럿 있죠. 아울러 절대반지의 노예가 된 후 골룸의 식성이 육식으로 바뀐 것처럼 권력을 갖게 되면 스스로 잔인하고 난폭해지기 십상인데요. 힘이 있다 보니 자기 뜻에 어긋나거나 자신에게 반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그 힘을 사용해 응징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 역시 현실에서 아주 흔한 일이고요. 시쳇말로 권력은 사람을 젊게 만든다고 합니다. 권력이 주는 기쁨을 자주 누리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골룸도 절대반지를 갖게 된 뒤 수백 년을 더 살게 되죠. 하지만 골룸은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곁엔 절대반지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반지를 바라보는 눈만 점점 커져갔죠.
현실에서도 권력을 갖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긴 하지만 스스로는 외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노리거나 그 힘을 빌리려는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정작 자신은 철저히 혼자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선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겠죠? 마치 하루 종일 절대반지만 바라보면서 마이 프레셔스를 외치는 골룸처럼. 그런데 반지의 제왕에서는 골룸의 대칭점에 있는 프로도라는 존재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골룸이라는 존재가 권력이 처한 작금의 현실이라면 프로도는 권력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듯한데요. 원작자인 톨킨이 과연 그걸 말하고 싶어 했는지는 장담 못하겠지만 적어도 피터 잭슨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만큼은 전 분명하다고 봅니다.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대사라고 생각한답니다. Let the ring bearer decide. 그렇게 절대 반지가 프로도에게 간 뒤 그에게는 동료들에 의해 반지 운반자라는 지위가 부여됩니다. 사실 골룸은 반지를 가지려고만 했었죠. 아니 골룸뿐만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사우론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골룸처럼 반지를 소유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반지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경우가 많았죠. 앞서 말했듯이 그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프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처럼 반지 소유자가 아니라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모르도르의 용암까지 가져가야 할 임무를 지닌 반지 운반자였던 거죠. 그렇다면 반지 소유자와 반지 운반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영화 속에서는 골룸과 프로도의 표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반지의 노예가 된 골룸은 반지를 가졌을 때 아주 좋아 죽죠. 그는 다시 반지를 갖게 된 뒤 최후를 맞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미심장한 그 장면 잠시 보겠습니다. 하지만 프로도는 그 반대였습니다. 절대 반지를 가졌을 때 그는 늘 힘들어했죠. 물론 그도 반지를 너무 오래 갖고 있다 보니 마지막에 살짝 소외하려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친구인 샘의 도움으로 극복하게 되죠. 아무튼 프로도는 반지 운반자로서 그 전까지 늘 힘들어했습니다. 프로도의 그런 모습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결국 절대 반지를 소유하려던 골룸에게 그것은 권리였지만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운반하려 했던 프로도에게 그건 의무였던 게 아닐까요? 관련해 스위스 역사학자인 부르크하르트가 말했습니다. 권력은 누가 행사하든 그 자체만으로도 악이라고. 하지만 인간사에서 질서를 위한 통치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때문에 권력은 필요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런 만큼 권력이란 갖는 게 아니라 잠시 운반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반지의 제왕에서는 절대 반지가 파괴됨으로써 마침내 중간계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톨킨이나 피터 잭슨이나 그들이 현실의 권력자들에게 진정으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더더욱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바로 권력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 마지막으로 총선 시즌인데요. 출마자분들이 초보 유튜버의 이 영상을 볼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만약 당선이 돼서 배지를 달게 된다면 앞으로 골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프로도의 길을 갈 것인지 한 번쯤 자문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